산악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악인들의 명패가 조성되어 그 뜻을 기리고 있는 북한산의 산악인 추모비. 이곳에는 2018년 구르자 히말에서 사고를 당한 산악인들도 그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정의 중심에 김창호가 있다. 히말라야 8,000m 봉우리 14개를 무산소로 오르고 수많은 신루트를 만들었으며 2017년 산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황금 피켈상을 수상했던 전설적인 산악인 김창호. 당시 구르자 히말 남벽 등반을 준비 중이던 원정대는 세락이 무너지며 일어난 사고로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창호가 난 자리는 크다. 한국 산악계는 김창호 대장을 잃은 이후 예전과 같은 히말라야에서의 도전적인 등반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창호 씨는 1988년 서울시립대 무역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배 타고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좀 낭만적인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988년은 사회적으로 정말 역동의 시기였고 서울에서 대학생으로서 지표라든가 어떤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철학적인 그런 토론들 이런 것들에 김창호 씨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산악부 활동으로 설악산 하계 원정을 처음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암벽 등반을 몰입을 하는 게 너무 김창호 씨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산악부 활동에만 아주 몰입을 해서 매주 말 산에 다니고 주중에도 산악부 부실에서 있고 하는 식으로 산악부 활동에만 매진했습니다. 1988년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며 가입한 산악부는 김창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에게 산은 더 넓은 세상, 미지의 세상으로 향한 통로로 다가왔던 것이다. 1989년 첫 해외 등반인 일본 북알프스를 다녀오고 나서 김창호는 군에 입대했다. 해병대를 자원했고 특수수색대로 복무했다. 김창호 대장은 2학년 2학기부터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는 해병대를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들어가서는 사령부 전령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건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거로는 당연히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훈련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등반을 제대로 하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였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고요. 복학 후 김창호는 파키스탄 카라쿠룸의 대암벽 그레이트 트랑고타워 원정대를 꾸린다. 해발 6,286m, 암벽의 길이만 2,000m에 달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험난한 거벽이었다. 80m를 추락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사태로 대부분의 식량을 잃었어도 등반을 계속했지만 끝내 정상에 올라설 수는 없었다. 김창호의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은 그렇게 끝났다. 빙하의 끝은 어딜까?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산을 오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녔을 궁금증을 김창호는 스스로 실천하며 살았다. 어쩌면 산을 오르는 것, 그래서 정상에 서는 것은 그에게 궁극의 목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IMF 사태가 끝날 무렵 김창호는 선후배들과 아웃도어 유통회사를 차렸다. 사업은 그럭저럭 되었지만 김창호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히말라야라는 갈증을 주저없이 자신에게 대입시켰다. 2001년부터 히말라야 등반을 재개하며 김창호는 힌두쿠시 단독 탐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차례에 걸쳐 무려 1,700여일을 파키스탄의 산속에서 살았다. 그런 이유로 김창호는 파키스탄 히말라야에 대해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탐험가로 불린다. IMF 시기에 김창호 씨는 2년 동안 스키 용품 회사에서 선배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잠깐. 그때가 유일하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받았던 시기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파키스탄에 갔던 원정들 그리고 그 많은 산들 생각 때문에 산을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그 지도를 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2000년부터 2005년 동안 1400일 동안 단독으로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의 거의 모든 빙하 지역을 탐사에 나섭니다. 탐사에 나서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여정이었는데 거기들 산들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현지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현지의 말로 그 산들이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지를 기록을 하고요. 이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월 수입이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그 탐사를 갔다 왔던 글들을 써서 잡지에 기고한 그 원고료로 먹고 살았던 거지요. 그 당시에는 그 서울에서 지낼 때는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걸어 다니는 것조차 훈련의 일환이라고 여길 정도로 자기의 생애를 연구와 탐사에 쏟아부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김창호는 2005년 파트너 이현조와 함께 난가파르밧 루팔벽을 올랐다. 1970년 동생까지 이르며 올랐던 세계 최고의 철인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의 등반 이후 35년 만에 두 번째로 성공한 엄청난 등반이었다. 메스너는 다음 해에 김창호를 초청하였고 김창호는 정상에서 회수해온 메스너의 캡슐을 전달했다. 메스너가 묻어두었던 그 캡슐은 카메라 고장으로 정상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정상 등정의 증거였던 것이다. 80년대부터 세계 산악계에서는 8,000m급 높은 산들을 혼자서 혹은 둘이서 올라가는 슈퍼 알피니즘의 경향이 본격화됩니다. 우리 한국 산악인들도 그런 소식들을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일단은 올라가고 보자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대 넘어와서 그런 어려운 산들을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경향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로체 남벽 원정대, 그리고 2005년 난가파르바트 루팔벽 원정대, 여기에 김창호 대장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김창호 대장은 몇 차례 해외 원정 경험이 있었고 또 뛰어난 고산에서 단독으로 탐사 경험도 있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주요 원정 대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원정 대원으로 합류를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루트를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히 정상만 올라가려는 그런 목표로 갔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루트를 완등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도전 정신을 김창호와 대원들은 함께 보였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밖에서 볼 때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상당하게 치밀한 연구와 조사, 직접 여러 차례에 걸친 탐사를 통해서 아주 그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등반을 나서서 결과적으로 난가파르 루팔벽을 완등을 해서 정상에 서게 됩니다. 김창호는 2013년 세계에서 14번째로 8,000m 14좌를 모두 무산소로 올랐다. 기록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만으로 오르고 싶어서였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인으로서 8,000m 14좌를 무산소로 오른 최초의 산악인이 된 그 등반에서 그는 서성호라는 가장 가까웠던 후배이자 파트너를 잃고 말았다. 보통 히말라야 같은 큰 원정 마치고 나면 산악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호텔에서 휴식만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창호 대장은 남달랐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도시로 내려오면 가장 꼭 했던 일은 주변에 서점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찾아서 혹시 예전에
찾기 어려운 그런 귀한 서적들, 탐험 관련된 서적들, 지방 역사에 관한 서적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다음에 또 어떤 산에 갈까 하는 그런 꾸준한 연구와 어떤 탐구하는 정신, 이런 태도는 우리 다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태도였는데요. 그만큼 자기가 하려는, 자기가 산을 대하는 방식의 그런 개성적인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던 아주 특출난 산악인이었습니다. 2017년 프랑스 그로노블에서 김창호는 최성문, 박정용과 함께 개척한 강가프로나 코리안 웨이 신루트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7 황금 피켈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1991년 프랑스 고산 등반 협회와 산악 잡지 몽타뉴가 제정한 황금 피켈상은 전 세계 모든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 혁신, 창의성을 평가해 수여하는 세계 최고의 산악인 상이며 산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한국 산악계에서 이런 권위 있는 상을 수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자신이 오르려는 산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 왔습니다. 수십여 개 산들을 그 목록으로 만들고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새로 정리하고요. 그러다가 8000m 14를 마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제대로 등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2016년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는 뭐냐? 단순히 높은 산에 어려운 루트를 오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루트를 찾아서 오른다. 또 현지인들의 문화에 그 루트가, 그 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또 나아가서 단순히 산 등반만이 아니라 산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탐험적인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루트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오르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특히 김창호 대장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산을 오를 때 얼마나 자기 책임을 그 자기 등반에 온전하게 부여를 하고 가는가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등반에 완전한 책임을 가질 때 주변 사람들, 즉 원정 대원들이나 아니면 현지 주민들, 나아가서 지역 그 산의 자연 경관, 또 미래 세대 이런 온갖 주변 사람들과 자연 환경과 관계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로 등반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오를 산들을 수십여 개 목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꽃을 피우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창호 대장은 생전에 다른 유명 산악인들처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큰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등반을 자유롭게 해 나가는데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너무 성과를 추구하고 본질을 잇는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김창호 대장이 생전에 조직한 단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요. 그것은 2013년에 조직한 한국 히말라야 펀드입니다. 2013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에 사망한 오랜 자이 파트너 서성호 대원의 유지를 받들었는데요. 서성호 대원은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히말라야에 자유롭게 등반을 나가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젊은 산악인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등반을 나가는 그런 원정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2013년에 만든 조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산악인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산악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어서 일종의 계획 형식으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본인들이 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특히 김창호 대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계속 모여서 세미나 활동도 하고 지원 활동도 계속하고 해서 김창호 대장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열심으로 다람쥐라 정상에 섰다 이상. 다람쥐라 경매 성공. 화이팅! 아. 예. (2005년) 파키스탄 난가파르반 루팔벽을 제등하며 시작한 14개의 8,000m 등정은 이렇게 7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었다. 산을 오를 때 더 편한 길이 눈에 잘 보이듯 살아가면서도 눈에 띄는 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김창호는 그런 선택들로부터 늘 스스로 멀어졌다. 아무도 없는 오로지 산과 나만 존재하는 길을 향해 걸었던 것이다. 그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런 무채색의 길들, 더 어렵고 더 곤란한 곳을 더 정당한 방법으로 가고자 했던 산악인 김창호가 선택했었던 그 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창호 형한테 황금백해상의 수상의 의미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30년 히말라야 다녔는데 한국 산악계 히말라야 등반사에 정말 뭐라 그럴까 숙명 같은 거였어. 숙명. 만 번을 잘 걷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두뇌나 이런 인지력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베이스 캠프 하산까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떠나자 고래산으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